할 일은 많지만 아직도 누워있는 당신에게.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무기력을 얼마나 느끼나요? 진료실에 있다 보면 무기력 때문에 제게 찾아오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피로, 처짐, 귀찮음, 게으름, 우울, 번아웃 등 무기력은 이런 다양한 증상들과 함께 겹쳐서 나타나죠. 저 역시 무기력에 적지 않게 시달리곤 한다면 믿어지나요? 선생님 같은 분이 무기력이라니 어울리지 않는데요? 반문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환자 진료를 하면서도 대중 강연을 하고 최근에는 방송 출연도 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죠. 겉보기에 저는 텐션 높고 즐겁고 에너지 넘치게 일하는 무기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어느 순간 무기력증이 몰려옵니다. 모처럼 일찍 퇴근한 날에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어느새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과 함께 뒹굴거리다가 잠을 잡니다. 일이 없는 주말에는 가족들과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계획하지만 일요일 저녁이 되면 늘 같은 후회를 합니다.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말을 다 보내버렸네 라고 말이죠. 아마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많은 분들도 저와 비슷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런 자신을 자책하면서 말이죠. 누군가는 이런 모습을 보며 게으르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기력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게으름과 무기력은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게으름이 하기 싫다라면 무기력은 할 수 없다에 가깝거든요. 무기력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음입니다. 즉 무기력은 여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나에게 에너지가 없다고 소진되었다고 느끼는 거죠.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 역시 저와 거의 유사한 증상을 토로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무기력으로 인해 직업이나 대인관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거죠. 평소에 열심히 하던 일에도 의욕이 없고 뭘 시작해도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고 자꾸만 해야 할 업무를 미루게 된다고 말하는 직장인. 집안일이나 육아에 예전만큼 열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가정주부.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그냥 외출을 안 하게 된다는 어르신. 요즘 남자친구와의 사이가 무기력해진 것 같아요 라며 이성관계에서 무기력을 느끼는 대학생. 가볍게는 꼭 해야 하는 일만 하고 그 외의 일은 회피하는 소극형에서 심하게는 일상생활에서 해야 하는 일까지 다 회피해버리는 은둔형 외톨이도 무기력이 가지는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직업, 성별, 나이를 불문하고 이런 유사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가 무기력에 빠져 있는 걸까?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그때부터 저는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료실을 찾은 한 분의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 보겠습니다. A씨는 대단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산다고 말하는 전형적인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벌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직장에 다니며 배우자와는 때때로 싸우더라도 서로 존중하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건강한 아이도 키우고 있죠. 그런데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남들은 저더러 참 열심히 살았다고 해요.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진짜 열심히 살아온 게 맞나요?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혼자 있으면 정신이 멍하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A씨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했고 대학에 들어가 성실하게 학점을 쌓다 보니 지금의 회사에 입사했고 직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치열하게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승진도 했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새 결혼할 시기가 되었을 때 마침 곁에 꽤 오래 연애한 이성 친구가 있었고 결혼을 했더니 양가 부모님이 아이도 원하시는 것 같아 아이를 가졌고 정신없이 아이를 키우며 일하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더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 문득 이게 내가 바라던 삶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A씨의 경우처럼 치열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어? 하고 물음표가 찍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특히 내 몸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양제 따위엔 관심도 없었는데 각종 비타민에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영양제를 스스로 챙겨 먹고 있을 때 밤새 놀든 일하든 다음날은 쌩쌩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를 하거나 잠을 못 자도 바로 컨디션이 처질 때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호기심보다는 두려움이 앞설 때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듭니다. 거울을 보면 외적인 매력도 좀 줄어든 것 같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나 젊고 에너지가 넘칠 줄 알았는데 나도 늙는구나. 인정과 성취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내가 앞으로도 지금의 페이스대로 갈 수 있을까 하고 문득 두려워져요.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어때요? 나에게 의지하고 있는 가족, 내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직장 후배나 직원들이 있어요. 부담스럽죠. 한편으로는 위기감도 생겨요. 혹시 내가 이미 정상을 찍고 내리막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죠. 그러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이 진짜 내 삶이 맞나 하고요. 평생을 마치 소가 밭을 갈듯 어릴 때는 부모님의 기대에 커서는 직장 상사의 요구대로 그렇게 타의로 꾸역꾸역 살아온 건 아닐까. 앞으로도 이렇게 산다면 내 인생은 뭔가 싶은 생각에 멘탈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중년의 사례를 예로 들었지만 청소년기에도 그럴 수 있어요. 부모가 제시하는 방향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무슨 소용인가 하는 허무감이 들면서 삶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겠고 삶의 의지나 가치, 정체성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는 거죠. 청소년기에는 내 인생이 부모에게 이용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튕겨가기도 합니다. 바로 반항이죠. 이렇듯 무기력은 나이가 많든 적든 사회적 성취가 높든 낮든 여유가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저도 무기력할 때가 있으니까요. 하루 종일 기진맥진 진료를 보거나 밤늦게까지 방송 내용을 검토하고 밀린 원고를 쓰거나 긴장 속에 큰 강연을 치르고 난 뒤에는 내가 뭘 위해 이렇게 달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 놔버리고 그냥 쉬고 싶다는 마음만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무기력에 빠지는 거죠. 무기력은 고갈에서 옵니다. 어떻게 보면 번아웃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기력에 빠진 우리는 소진된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그
그 빈 공간을 무언가로 채우려 합니다.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마음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매일 사람을 만납니다. 새로운 감각을 깨우기 위해 낯선 장소로 떠나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을 푹 쉬게 할 수 있는 휴양지를 찾거나 꽤 긴 시간을 들여 등산을 하거나 도보 여행을 가는 거죠. 이처럼 공허함을 긍정적인 요소들로 채우는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로 채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술에 의존하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을 담배 연기에 담아내기도, 무료한 일상을 게임에 빠져 달래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도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좌절하면 무기력에 깊은 우울감까지 더해져 스스로 괴로워지고, 심해지면 저와 같은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무기력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덮칩니다. 그렇기에 무기력에 빠졌다고 스스로를 탓하거나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는 인생에서 어떤 힘겨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수습하는 것 뿐입니다. 무기력을 수습할 수 있냐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는 그간 진료실에서 무기력에 빠져 힘겨워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무기력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무기력을 탈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일상 속에 아주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임을 알게 되었죠. 이제부터 저와 독자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자꾸만 방해하는 무기력을 털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아주 작은 루틴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만약 그 루틴을 만드는 방법이 어렵고 힘들다면 아주 작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효과적인 방법이라도 따라하기 어렵다면 제가 이렇게 책을 쓰지도 않았을 테고, 여러분도 이 책을 읽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테죠. 그렇기에 앞으로 이야기에 나아갈 아주 작은 루틴을 만드는 과정은 그다지 어렵지 않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루틴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일상을 지배하는 무기력증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 속 무기력의 증상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기력의 증상 중 하나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자꾸만 일을 미룬다는 점을 꼽습니다. 제가 무기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하는 것도 내일 아침에 해야지의 함정입니다. 뜨끔한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해치우나요? 아니면 마감 시간 직전까지 미뤘다가 겨우 기한 내에 마무리하나요? 당당하게 이야기하긴 부끄럽지만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12시 마감이면 11시 59분에 과제를 제출하거나 때론 이해받을 수 있는 정도 내에서 살짝 기한을 넘기기도 하는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그렇다고 일을 미룬 채 마음껏 노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할 일이 있으니 불안하고 조마조마하죠.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어쩌지 걱정도 되고요. 몸은 쉬지만 마음은 쉬지 못하는 상태로 며칠을 보내는 거예요. 제 상황을 예로 들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는 매주 토요일 아침에 한 주 동안 배운 내용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벼락치기를 했어요. 월요일에서 화요일에는 맹탕 놀고, 수 목요일쯤에 내용을 조금씩 확인하고, 금요일에야 공부를 시작했죠. 그런데 막상 금요일에도 저녁 때까지는 공부에 집중을 못합니다. 괜히 책상 정리도 하고
별로 관심 없던 뉴스도 확인하고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이제 진짜 공부해야지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책을 펼치면 막막해요. 언제 다 하나. 시간 안에 시험 범위를 한번 읽어볼 수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냥 포기하고 싶어지고요. 그래도 꾸역꾸역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곧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졸음이 쏟아집니다. 이때 드는 생각이 내일 아침 해야지예요. 딱 4시간만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바짝 집중하면 시험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알람을 10분 단위로 맞춰놓고 잠자리에 듭니다. 결과는 여러분의 예상대로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늘 아침에 일어나던 그 시간이죠. 습관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쉽게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험을 망친 뒤 다음에는 꼭 미리 시작해야지 다짐합니다. 하지만 여지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해요. 그래도 이렇게 매주 시험을 치다 보니 요령이 생겨서 어느 순간부터는 차라리 금요일 오후에 일찍 자고 밤에 일어나서는 다음날 아침 시험을 칠 때까지 시간에 바짝 쫓기며 밤을 새워 공부했습니다. 이쯤 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몰입감과 집중력도 확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꼭 할 일이 있는데 자꾸만 딴짓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기력 때문에 기운이 없고 일을 하기가 싫어서 번번이 미루고 그렇게 게을러지는 걸까요? 일을 대책 없이 미루거나 아예 안 해버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에게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주의라는 말 그대로 일을 최대한 완벽하게 수행하려는 특성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완벽의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점입니다. 즉, 자기가 정한 기준에 맞춰 최대한 잘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완벽주의자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적당한 기준을 갖고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능력보다 목표를 높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양보다 많거나 난이도가 높게 해내기 버거운 목표를 세우고는 어떻게든 해내려 노력하죠. 힘이 들기는 하지만 잘 되었을 땐 확실한 성취감이 느껴지거든요. 문제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굉장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나서는 그 무게에 짓눌려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마감이 다가오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신을 비난합니다. 내가 말한 것도 실천하지 못하다니 나는 게으르고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그렇게 자책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음에 할 일을 구상합니다. 그러니 할 일은 많고 시간은 항상 부족하고 해결하지 못한 과제는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일이 쌓이면 어떨까요? 무서워요. 내가 얼마만큼 몰입해야 그 일을 끝낼 수 있을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게 두려워서 또 일을 미루고 마감이 임박해서야 쫓기듯 일을 해야 하는 패턴이 무한 반복되는 거죠. 완벽주의가 일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대인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혹시 인간관계는 반드시 매끄럽고 원만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갈등이 생기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서로 웃으며 잘 지내는데 집착한다면 완벽주의가 내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혼자 참아내요. 자기 의견이 있어도 좋은 관계를 해칠 것 같다 싶으면 속으로 삼키죠. 미움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자신의 손해나 희생이 따를 수 있는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삼키고 감수합니다. 그러다가 못 견디겠다 싶은 순간이 오면 혼자 상대를 손절해 버립니다.
상대는 영문도 모른 채 친구가 어느 순간 떠났다고 느끼겠죠. 무엇이든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아예 일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끝없이 미루고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계속 불안해하는 모습. 관계를 맺을 때 상대와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 문제가 있어도 회피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잘 해내야만 한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올까요? 완벽주의의 중심에는 불안이라는 키워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거나 자기의 취약성을 상쇄해서 우월해지고 싶은 심리에서 나타나거든요.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 나의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 열등감을 느끼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완벽주의가 싹틉니다. 즉,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완벽해지기를 택하는 거죠. 그러니 완벽주의가 곧 완벽함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는 완벽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에 가깝습니다. 완벽주의 때문에 자꾸 일을 그르친다면 내 안의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을 미루는 원인이 무기력은 아니지만 일을 자꾸 미루다가 실망과 실패를 거듭하면 자기 비하로 인해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할 일이 쌓여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하나씩 일을 해내지만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분명 나는 과거에 비해 성장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완벽주의자가 자신만의 엄격한 기준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진 완벽주의가 실수 없이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은 오히려 우리의 창의성과 의욕을 잡아먹습니다. 자기 발전을 저해하죠. 탁월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실수를 하더라도 도전해야 하는데 완벽주의자는 실수가 곧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주의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완벽하게 맞추는 데 있으면 그 방식에서 벗어나는 창의성의 영역은 낮아지기 마련이고요. 또한 이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보느라 인생을 즐기지 못합니다. 점점 사는 게 괴로워지고 무기력에 빠집니다. 물론 엄격하고 높은 기준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게 하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적당한 정도의 엄격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의 기준 때문에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혹은 큰 프로젝트를 기획했지만 자꾸만 미루고 있다면 나를 올가매고 있는 엄격한 기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엄격함이 어느 정도여야 이를 즐기면서도 성장할 수 있을까요? 99%가 아니라 30% 정도면 어떨까요? 30%라고 하니 그 정도면 일을 못하는 거 아닌가 하며 걱정되시나요? 그렇지만 저는 30% 정도가 부담 없이 일을 시작하고 부족한 것은 채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방점은 잘하는 것보다 일단 하는 것에 있거든요. 그러니 평소에 드리는 시간의 30%만 써보세요. 평소에 10시간을 들여서 하려고 했던 일을 3시간 만에 끝내겠다고 마음먹는 거예요. 단번에 100의 퀄리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 30 정도의 퀄리티만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바가 크니까 잘하고 말 거야 라는 마음은 접어두고 기간 내에 대략이라도 완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초벌로 완성을 하고 나면 부담과 압박이 확 줄 거예요. 내 기준에는 부족하지만 어쨌거나 일단 일을 해냈다는 생각에 안도감과 기대감이 생길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실 완벽주의자들은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는 30% 정도의 결과물일지라도 사회적 기준으로는 이미 충분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력이 있다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한두 시간 정도 수정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더 좋겠죠. 일이 어쨌든 진행된다는 느낌이 들면 전보다 집중도 잘 됩니다. 빠른 일정 안에 일을 마친 뒤에는 마음 놓고 푹 쉬면서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이 익숙해지면 다음에는 40%로, 그 다음에는 50%로 점차 완벽주의의 정도를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완벽주의가 높아져서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다시 낮춰야 하겠죠. 저도 이 방식으로 논문이나 책 원고를 작성했던 적이 있는데 10시간을 생각하고 만든 것과 3시간을 생각하고 만든 결과물의 수준 차이가 생각만큼 크지 않아 놀랐습니다. 물론 시간을 들일수록 조금 더 섬세한 표현이 들어가거나 문장이 유려해진다는 장점은 있지만 일단 빨리 완성해두고 다시 다듬는 것이 결과물이나 시간적으로나 더 나았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은 영역에 지나치게 신경을 쏟는 시간을 줄이고 일단 일을 마무리하는 데 초점을 두면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일 겁니다. 결국 이 경험은 내가 그동안 쓸데없는 데에 시간을 쓰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계기가 되었죠. 기준을 낮추는 게 곧 게을러지는 것,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기준을 낮추는 것이 일을 더 수월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할 수 있게 해주며 일 자체를 즐기도록 만드는 방법임을 알게 될 거예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자는 없다고 하잖아요. 자신에 대한 엄격함을 덜어낼 때 우리는 인생을 기분 좋게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기력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음은 물론이고요.